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기술, 그리고 또 그 안에 숨겨진 투자 가능성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최근 가격 움직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근데요, 이 이더리움이 정확히 뭘까요? 그냥 뭐 암호화폐 이름이다, 이렇게만 보기엔 뭔가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탈중앙화 앱, 이 말이랑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가격이 5,000달러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이게 정말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까?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올해 초에 엄청난 기세로 사상 최고치를 딱 찍었다가 지금은 뭐 상당폭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뭐 건강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단순히 비트코인 같은 뭐 또 하나의 디지털 화폐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보다는 훨씬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디앱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뭐랄까, 인터넷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울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탈중앙화라는 개념이죠. 어떤 특정 기업이나 뭐 정부 같은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작동하는 서비스. 여기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좀 좌우되고 있잖아요.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금융이라든지 게임, 뭐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예술품 거래, NFT 같은 분야까지요. 이렇게 투명성하고 또 사용자 데이터 주권, 이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 탈중앙화 앱, 그러니까 D앱들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또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 가격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그 D앱을 사용하려면요. 예를 들어 뭐 거래를 하거나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요. 그 네트워크의 기본 통화인 이더, 이걸로 소위 가스비라고 부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가스비요. 네. 마치 고속도로 이용할 때 통행료 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딥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더 아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 수수료를 내기 위한 이더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런 거군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더리움 투자의 뭐 핵심 논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가격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이더리움은 뭐랄까 디지털 오일처럼 네트워크를 돌리는 연료로서의 역할, 이게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디지털 오일이요?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럼 이 D앱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까 스마트 계약이란 용어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D앱들의 핵심 동력원이 바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분산 원장 있잖아요. 그 위에 기록되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코드 조각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약에 A 조건이 충족되면 B를 실행하라, 뭐 이런 규칙들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코드라. 그럼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신뢰를 코드로 구현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계약은요, 일반적으로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아주 투명하게 실행되죠.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거나 뭐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염려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개자 없이도 개인 간의 거래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P2P로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들이 돌아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도 엄청나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체의 탈중앙화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기업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잖아요. 만약에 그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정부 검열을 받거나 하면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달라요. 전 세계에 수천, 어쩌면 수만 개가 넘는 노드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모든 거래 기록, 즉 블록체인이 분산되어서 저장되고 또 검증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가 없고요. 일부 노드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꺼져도 네트워크는 계속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검열에 대한 저항성도 높고 시스템 다운 위험도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구조네요.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몇몇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디앱 같은 경우요, 게임의 규칙이나 배당률, 심지어 게임 결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로직까지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투명성이 딱 보장되는 겁니다. 또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복잡한 신원 인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 기존 온라인 카지노는 사실 그 운영사를 믿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스마트 계약 기반 D앱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혹시 또 다른 예는 없나요? 물론이죠.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니스왑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사용자는 중앙화된 거래소처럼 계정을 만들고 자산을 거기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하기만 하면 즉시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큰을 어떤 가격에 교환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실제 교환 실행까지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이루어지는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보통 DeFi, 즉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DeFi. 들어본 적 있습니다. 중개자 없는 금융이라니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사용자들이 이런 DF에서 베팅을 하든 아니면 토큰을 교환하든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더,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결국 이더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이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기술적인 배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 이더 가격이 올해 초에 거의 5,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30% 이상 하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 5,000달러 아래는 매수 기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또 어려운 지점인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자면요.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꽤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제프 켄즈릭 분석가 같은 경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분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 주목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암호화폐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좀 높이려는 움직임이거든요. 만약 이런 규제 환경이 명확해져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되고 그중 상당수가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이더 가격이 2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25,000달러요? 지금 가격에? 와, 몇 배인가요? 엄청나네요. 또 다른 예측은 없었나요?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톰 리, 이분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서요.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이더 가격이 무려 6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62,000달러.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지금 가격에서 대략 15배 이상이라는 건데 와,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전체 시가총액은 현재 유총량 기준으로 보면 7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 시총이 약 4.9조 달러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예측에는 당연히 많은 전제 조건하고 또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10년, 15년 뒤에 D앱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있을지, 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아, 경쟁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처음부터 이더리움의 단점, 예를 들면 느린 처리 속도나 높은 수수료 문제 같은 거요. 이걸 개선하는 걸 목표로 설계되었거든요. 실제로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일부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외에도 카르다노, 폴카덧, 아발란체 등등 수많은 경쟁 플랫폼들이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이더리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장식할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죠. 확실히 이더리움 혼자 독주하는 시장은 아니군요.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겠네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없을까요? 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리움 활성 주소, 데일리 액티브 애드레스스 수인데요. 이 수치가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결국 사용자 수하고 활동량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의 정체는 이더 가격이 지난 사상 최고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지 않으면 가치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사용자 성장 둔화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5,000달러 아래는 무조건 매수 기회인가? 이 질문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답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더리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만약 여러분께서 탈중앙화 앱, 즉 D앱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가능성, 이걸 믿으시고 현재 이 분야에서 이더리움이 가진 그 선도적인 위치, 그리고 강력한 개발자 커뮤니티,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이더를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D앱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라는 점. 이건 분명 큰 자산이니까요. 소위 first mover advantage 이걸 누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더 가격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라도 다시 5,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프 캔드릭이나 컴리 같은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솔라나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부상하거나 네트워크 성장세가 둔화되는 요인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단순히 가격이 과거 고점 대비 하락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섣불리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소 능력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는 언제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죠.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더리움이라는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 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망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까지
아주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 탈중앙화라는 거대한 기술적 흐름이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역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까요? 지금은 뭐 금융, 디파이나 게임, NFT 같은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나 산업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미디어의 신뢰성 문제 혹은 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같은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상상하고 또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